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 사람 모셨습니다. 먼저 오창석 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좀 가을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아, 멋을 많이 부리시는 게 당내 약간 기강행위 아닙니까? 아니 뭐 좀 젊은 층에게 좀 다가가고 라이더 너무 라이더. 딱딱한 모습 라이더 말고 좀 같아요. 편안한 되게 모습 멋있으세요. 보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아 서울신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감 시즌에 가장 바쁜 분들이 기자예요. 지금 뭐 방탄국회, 뭐 맹탕국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자로서 이번 국감 보면 어떤 좀 생각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꽃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자정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데 어허. 지금 정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집국장이 보실지 편해 보여. 모르겠지만 편해 보여.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네. 거예요. 편해 보여서 조금. 좀 솔직히 올해는 좀 약간 편하고요. 맹탕에 가깝다. 맹탕에 가까운 거를 보면은 제 근무 시간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감이 너무 조용하다고 좀 느껴지는 게 이 국회의원분들이 약간 전투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국감에는 보면 휴무 안 되면 벵갈 고양이라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호랑이 없으면 그죠? 네, 그러니까요. 고양이라도. 그러니까 전 이번에 팽수 안 됐을 때 진짜 펭귄이라도 데려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면 그 이근대위 안 되면 뽀빠이 이상용 씨라도 데려오던가 이런 패기와 끈기가 좀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뭔가 큰 거 한 방이 좀 없는 건지 아니면 몸을 사리시는 건지 한 방 없어요, 한 방? 아니 뭐 이제 사실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정감사가 그 전에는 어떤 게이트를 뭐 이제 의혹 제기하거나 의혹 제기의 장 뭐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가 조금은 영향력이 이미 적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슈 전환이 워낙 빨라집니다. 뭐 네. 매달 뭐 매달이 아니라 이제 매주 매일 뭐 이슈가 달라지는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가 그 이슈들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게다가 이제 국회 자체가 이제 매월 사실 임시국회 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상시국감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등장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목을 끌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벵골 별의별 고양이. 동물이 다 왔어요. 벵갈 고양이, 동물이라든가 예. 직접 질의할 때 어떤 뭐 소방복을 입고 질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뭐 민생국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또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미 또 예견돼 있던 부분도 있으니까 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전석을 갖다가 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증인 채택 문제, 특히나 국정감사 전날에는 국방위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전원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방위가 이제 파행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뭐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추미애 아들 장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인을 불러서 좀 질의하기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 다만 또 야당에서는 뭐 이제 저희 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피격 공무원 그 공무원의 형을 직접 불러서 저희끼리 단독 국감 뭐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국감이라는 명칭을 불러서 국민국감. 예. 궁금했던 점을 좀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체의 노력을 또 하고 있음과 별개로 앞으로 또 남은 종합 국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정보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라임 옵티머스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니 해도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최대 이슈는 옵티머스 라임 사태예요. 정무위잖아요. 해당 상임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2일이죠. 네. 그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그 국정감사가 있었고 네. 또 법무부 국정감사도 그날 있었는데 거의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집중돼 있었고요. 네네. 그 국정감사에 앞서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해서 펀드 치유하자 관련 이런 제목의 문건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보면은 정관계 로비 정황이 좀 담겨 있어서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게이트다. 예,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좀 집중 추궁을 했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게 이게 여권 관계자 의혹이 연루 의혹이 있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다. 이 책임론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도 밝혀진 게 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자를 하는 사실이 뒤늦게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예. 예. 금융회사 직원 권유로 무려 가족이 5억 원을 5억 투자를 원이더라고요. 했는데 네.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고 판매 중단이 돼가지고 네. 팔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위 소속이거든요. 네. 김경엽 의원이 지난해 1월 증권사 직원 권유로 옵티머스 1억 원을 1억 투자를 원. 했다는 사실이 네. 알려졌는데 다행인지 모르게 환매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뭐 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가 26일쯤에 좀 대체로 끝나는데 그때 법무부 종합감사가 있고요. 그렇죠. 또 여기서 금융위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때 또 모든 정황이 좀 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맹공을 지금 퍼붓는데 어쩌죠? 갑자기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나왔어요. 정치권 파장이 상당히 큰데 자, 옥중서신 내용 서울신문에서 단독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깨알같이 홍보를 홍보가 하자면 됩니다. 예. 네. 저희 신문의 큰 단독이었습니다. 네, 네. 단독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단독이에요. 아유, 오랜만은 아니고 아, 좀 네. 자주 하지만 자주 하지만 큰 단독. 단독이었는데 단독 하나 여기서도 하나 내주고 가시죠.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후배가 한 거여서 제가 머리상 말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쨌든 그 옥중 서신의 내용이 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이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라임 사태 거기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여태까지 지금 나온 의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한 그 연루 의혹이었는데 이게 좀 파장이 큰 이유가 검사, 현직 검사 그리고 또 야권 관계자까지 연루가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었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라임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던 게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네. 그때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그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에게 그 로비를 한 거는 그 김 전 회장이고요. 네.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때 이제 검사 중에 이제 접대를 받은 그 중 한 분이 얼마 후에 라임 사태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야. 예, 그래서 그 합류돼가지고 그래서 연루 의혹이 제기됐고요. 예. 또 야권 관계자 의혹이 제기된 거는 그 라임 펀드를 다시 팔자 이렇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그 모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예. 딱 몇 명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검사장 출신이면은 야권에 몇 명 없는데 그래서 좀 세 전수 명 조사를 아니면 하기로 두 했죠. 명인데요. 예. 뭐. 전수조사라니까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뭐 조사를 전수로 했었죠. 2명, 3명이거든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마치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옵티머스 라인 건으로 청와대나 여당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맹공을 퍼붓던 상황이었는데 이 옥중 이 서신이 알려지면서 약간 이 분위기가 전세가 좀 역전된 느낌이에요. 공수가 바뀐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야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여야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진 게요. 그래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 개별 뭐 관계자가 잘못한 일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좀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그것 봐라. 검찰 개혁이 시급한 문제다. 왜냐하면 검사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고 야권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좀 전개를 했고요. 반면에 야당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한마디가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 휘둘리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데 이게 어디까지 믿을만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까지 지금 이름도 공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이를 보고 있습니까? 좀 힘들죠. 아닙니다. 뭐 전과 달라진 입장은 저는 없다고 같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누누이 특검은 주장해 왔고요. 아하.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번 뭐 사건으로 인해서 특검을 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특검을 했습니다. 해야 된다. 더. 그렇죠. 예, 뭐 이거 네. 판세의 여부가 아니라 또 뭐 야권 인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만약에 연루된 사람이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밝혀내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연루가 되었는지 명확한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는 데는 사실은 여나 야나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단순 범죄같이 이게 작년 7월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주목을 못 받던 건데 네. 지금 나오면서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피의자 입에서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이름이 나오고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이게 즉 어떤 조직적인 어떤 뭐 개입이 있었던 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될 되고. 의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남동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도 사실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국민 혈세와 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사실 엄중 수사 지시를 이틀 연속으로 내렸을 때만 해도 좀 법무부가 좀 외면하고 있다가 마침 또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감찰을 했고 감찰 이후에 이 모든 책임이 좀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라는 식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검사가 연루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당한 벌을 내려야죠.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사실 이 사건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밝혀낼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총장 수사하겠다고 나설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 나중에 저 늘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피의자 말을 검찰총장 흔들기에 이용하는 것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이제 지금도 끝까지 하자고 이렇게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특검 주장 어떻게 봅니까? 공수처 얘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검찰 언제든지 개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언제든지 개혁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여기서 여권 관계자는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으로 특정이 되었고 5천만 원을 건네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본인 직접 나서서 이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이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한 번만 살펴보면은 이 5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전달되려면 검색대를 지나야 되는데 이 검색대를 현금 다발이 과연 통과할 수 있었을까만 생각해보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국내선 공항 갈 때도 기내에 반입하는 라이터만 걸려도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5천만 원 따발이 청와대를 통과했다는 건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수사해 봐야만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 여권 관계자 남은 사람은 이제 행정관 정도인데 과연 행정관 이 한 사람이 이 라임 같은 경우는 9,700억 원대 사기입니다. 네. 옵티머스는 2,400억 원대 사기입니다. 행정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걸 무마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건 거의 직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급에서 무마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규모 자체가. 97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9,700억은 저는 거의 불가능. 7만 원요? 네, 뭐 만약 그 정도 규모라면은 뭐 행정관이 무마할 수 있겠지만 행정관 너무 무시하시는 거 무시하는 아닙니까? 거예요? 사실 이제 97만 원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저는 그 규모상 행정관이 한 명이 연루돼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 행정관과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어져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야권 관계자 검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송사면 전 지검장입니다. 이름이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송사면 지검장 같은 경우는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붕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아,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네요. 송사면 지검장은 다 보고했더니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윤석열 총장이 검사하라, 조사하라라고 얘기했고 수사팀은 전달받은 적이 없대요. 서울 남부지검장이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과 지검장, 그러니까 총책임자의 이야기가 달라버립니다. 아.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인가? 이 팩트 체크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네. 특검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특검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특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0억에서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시간적 소모가 굉장히 또 큽니다. 특검을 구성하고 시작하려면 적어도 올해 말과 내년 초는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구성할 때 또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야당이 원하는 만큼 특검을 원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걸 받고 만약에 지금 검찰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 했을 경우 향후 이럴 때마다 특검을 모집하고 소집하고 검찰이 연루되었는지 안 연루되었는지 구분해 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에 대한 합의를 야당에서는 좀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통으로 정치는 어차피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을 받아들이되 야당에서는 그러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 시점이라도 해준다라면 앞으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당이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네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 뭐 두 듭니다. 분한테 이게 물어서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딜 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대표로 네, 말씀드린 사실 저 건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김경엽 의원이 하면서 이제 한번 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의원직도 걸고 뭐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를 내면은 이제 특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김경엽 의원이 민주당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그렇죠.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도 지금 하는 게 공수처 바로 출범이 아니라 공수처 추천위원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간상은 오히려 저는 특검이 더 빠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행정관이 2,700억에 대해서 쉽지 않다. 그다음에 뭐 상황적으로 돈다발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짐작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짐작으로 저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그런 짐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나은 수사를 하자는 거고 특검.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 지금 감찰에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그동안 언론에도 누차 보도가 되었지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통해서 이미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이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어떤 그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그럼 반대로 추 장관의 법무부가 지휘하는 그 수사를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을 수 없다면 제3의 기구 그걸 갖다 공수처 이제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가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하자는 된다.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 포인트가 다른 것이 공수처는 앞으로 필요하니까 합의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네. 특검은 이걸로 해도 됩니다. 특검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에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빨리 야당에서 합의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인 거죠.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는 특검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되 향후 일어난 일이 빈번해질 수 있으니 그럼 공수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경우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옥중 서신이 나오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상당히 이 쟁점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워요. 영어잖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 의혹 우리가 뭐 짧게 한번 짚어보죠. 우리 김 기자님부터. 저는 이제 정치권을 출입하다 보니 네. 좀 정치권 관계자가 어느 정도 연루가 되는 거고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좀 그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제 지라시 형태로 명단이 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름이 좀 흔하신 의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분들이 투자를 하신 건가 또 이제 확인해 보면 아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명단이 돌지 않아도 되고 빨리 이제 재판 넘어가고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빨리 네. 여권 관계자가 나왔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네.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황교안 부대변인 뭐 어떻게 좀 핵심은 결국 여권의 게이트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전체적으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오티머스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국민들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또 저는 두 가지 정도는 뭐 다 공감하시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자필 편지를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이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선 당시에 뭐 이제 병풍 김대엽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의도된 거짓말, 자신의 죄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보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인 것인지 혹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말 한마디에 법무부가 감찰까지 나섰는데 그 뒤에는 어떤 뭐 다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 따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 이외에 네. 아까 여당에서 금감원 얘기를 한번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러니까 행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들이 잘못된 투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안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사실 이런 문제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오고 가는 정치적인 논쟁 그렇죠. 이외에도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금융당국에서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네. 많고요. 일단은 정관계 그리고 여야든 가리지 않고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일단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좀 사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김봉현 전 대표의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보고 윤석열 총장에게 도움을 줄 한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도 김봉현 씨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진술을 인정하고 이번에 입장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거는 모두 터놓고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여든 야든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수사망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모펀드 문제가 한두 번 불거졌던 게 아닙니다. 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이 1919년 국제 우편과 관련된 찰스 폰지가 있었던 사기 네. 사건입니다. 근데 그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로 지금 사기 사건 돌려막기 그런 거죠.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정 이자금이나 배당금을 주는 형태로 이제 불려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100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면 금감원이 앞으로 이 사모펀드를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 2016년 기준으로요. 이제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많아졌고 네.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예산과 맞먹는 규모가 지금 사모펀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피해자를 또 탄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급한 대로 여당의 악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야당에게는 좀 국민들의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국민의힘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참 안 써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에다가 안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 민주당이 야당 복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야당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 저한테 직접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자, 이 최근 재보궐 준비 과정에서 선거준비위원장 인선을 두면서도 좀 말이 한바탕 잡음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주호영 체제잖아요. 지금 과거와 같은 구설도 없었고 또 장외투쟁도 없고 한마디로 큰 실수는 없었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당내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김 기자님.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지금 네. 한계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이제 경선 준비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따져보니까 처음이 아마 당 상징색 문제 때문에가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때 당 상징색이 지난달 이제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몇 차례 미뤄지면서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그 당 상징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발표됐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나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또 당내에서는 아니 혼자만 찬성하시냐 아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또 노출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아마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시화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그 당무감사를 좀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피해 숙청을 할 것이다. 숙청을 할 것이다. 네,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는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변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좀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참 가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리더십, 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도 또 했어요. 예전에도 몇 번 하셨잖아요. 민주당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리더십이 끝난 건지 아니면 당내 이 세력들이 좀 흔들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흔들기다. 흔들기라고 보고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이제 원내외 인사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도 사실은 비대위원장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까지 전당대회까지 열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실패했었죠. 국민의힘이 선거를 한번 치르면서 김종원 그렇죠. 외부인 인사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으면 그동안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거에 대한 보답이나 인정 분명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차기 권력을 새로 창출할 때 또 다른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늘 네. 그래왔고요. 모든 정당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당무감사는 결국 현직 당협위원장을 바꾼다는 것인데 네. 원내 인사, 현직 의원들은 바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원외 인사를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원외 인사를 바꿀 때는 결국은 김종인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공정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밀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 정치를 네 부류로 나누는데 주류의 주류 정치인, 어허. 주류의 비주류 정치인, 비주류의 주류,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 비주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기존의 민주당에서 비주류의 주류였죠. 비주류의 주류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주류 원래 구성하고 있었던 동교동계 인사는 아니었으나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감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비주류의 주류였습니다. 이렇게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주류의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워 게임을 하려면 결국 주류 대 비주류가 맞붙어야 되는데 아하. 이 싸움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가 분석은 잘한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딱 분류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비주류의 주류다라고 표현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이 뭐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까 모든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하.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당 대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정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 표출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히려 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단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하고 좀 안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여러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뭐 해명 아닌 제가 대신 해명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니까 아니, 해명이라기보다는 비슷하잖아요. 예. 어떤 게 비슷? 같은 당이잖아요. 아니 같은 당이면 같은 당이지 비슷한 거 뭡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 뭐 다른 게 뭐 닮았다는 줄 알고. 그래서 뭐 당무감사 관련해서 뭐 이견 피해 숙청 뭐 이런 거에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 아마 김병민 비대위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명백한 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시스템적 당무감사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김병민 비대위원 스스로도 당무감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발언은 뭐 개인의 좀 일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 정도로 보고요. 네. 경제 3법 관련해서는 뭐 특히나 더 정책이나 법안에 관련해서는 다른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 경제 3법 관련해서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경제 관료 출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좀 너무 기업에 대해서 옥죄이기 아니냐라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나올수록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다.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경선 준비 관련도 이런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어떤 물론 비대위원장이 갖는 권한이 당 대표보다는 조금 더 갖는 뭐 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최고위에서 협의 과정하는 가운데에서 비대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당장 지금 어떤 계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은 과장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준비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내정됐다가 김상훈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으면 못하죠 비대위라고 말했던 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좀 외부 인사로서 이 당에 왔을 때 예.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이번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친박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예, 무방하죠. 친박계 인사인데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내년에 보궐선거거든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솔직히 비대위가 글쎄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여기에서의 경선준비위원장을 친박계 인사를 앉히게 되면은 이거 도로 친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개혁 작업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그래서 바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내 역학관계를 따지면요. 바꿨는데 그렇게 네. 사퇴까지 얘기하는 거는 잘 아시니까. 실제로 저 발언은 근데 있었는지 민주당에서도 사퇴 얘기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셨나요? 예. 요즘 뭐 네, 요즘은 많이 모르겠어요. 했었습니다. 어떡하면 사퇴하신다 뭐 그러셔가지고. 예. 실제 저 발언이 있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절차상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 아쉽다. 이게 예. 굳이 내정 상태에서 미리 언론에 나가지 않았다면 좀 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좀 혼선을 드리지 않을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당에 올 때도 처음 이제 요구했던 건 사실 임기 제한 없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고 결국 합의 과정에서 이제 재보궐까지로 임기를 정하고 근데 이제 사실 정권을 갖게 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자체가 좀 뭐랄까 본인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내가 다른 기존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떤 반발이나 말고 내가 재보궐 결과에도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그 중간의 과정도 내가 책임 있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실은 요구를 처음에 당에 왔을 때 했던 그렇죠. 거였는데 네. 이게 사실은 또 당내 역학관계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들이 꼭 그렇게만은 흘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사람의 또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 지도체제를 하는 것 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서운함의 표출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내대표와의 갈등, 조영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어떤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을 아울러야 하는 원내대표의 역할과 또 당의 가치 설정과 당원들 전체를 아우르고 당의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 관계 혹은 건전한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민주당에 듭니다. 비해서는 뭐 원내대표 대표가 많이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원내대표 대표가 아니라 그 위에 또 대통령님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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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위원장 처음 옹립할 때만 해도 안팎으로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껏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김종인 효과가 다 된 것인가 이 당내에서 평가가 어떤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좀 황당한 질문을 우리 황 부대변인한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식사하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황당하네요. 어디로 황당하네요.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어디로 황당한 갑니까? 질문이네요. 어디로 갑니까? 아, 셋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매개체가 둘은 되어서 싫어해. 매개체가 되어서 아니 싫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매개체가 되어서 같이 보도록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답을 못할 정도면. 아, 제가 왜 또. 그죠? 원래 비대위원장한테 가야 돼. 저라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가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문제 대단한 있네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내대표한테 가겠습니다. 임기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종인 효과는 혹시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유효할 유효하다. 것이라고 볼 네. 건데 저는 충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당을 다 잡는 계기가 됐었고요. 뭐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본인 이건 수건 사업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정쟁. 사실 오랜만에 정책적으로 여야가 붙었어요. 네.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근데 지금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5.18 관련돼서도 전향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는 사람을 선출하고 선출된 권력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워 게임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김종인 사람을 내리꽂기는 불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큰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없어요.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경선해야 되겠죠.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 또는 마음의 호감이 더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당내 경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시나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내 경선을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 당내에서 더 크게 흔들어서 선거 전에 사퇴시키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국민의힘은 공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우리가 뭐 당인데 김종인 효과 뭐 평가. 그러니까 뭐
저도 오창석 평론가 말씀처럼 뭐 큰 무리 없이 잘 잘 이끌고 이끌고 있을 있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저는 비대위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어떤 불안감과 피로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다. 비상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여당이 지금 실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에 있어서. 근데 보궐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딱히 지지율 반등이 나거나 아니면 유력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당원들이 승기를 잡았다거나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좀 불안감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당원들을 만나보면 왜 아직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 왜 대체 누구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비대위라는 것 때문에 좀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 당대표와 다르게 비대위가 들어서면 뭔가 한순간에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비대위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의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비대위 네. 출범한 지. 이러면서 약간은 조금은 뭐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인식보다는 당대표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함 처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신선함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보다는 조금씩은 피로감이 쌓이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아까 말씀드린 피로감과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보궐선거까지 맡겼고 또 현실적으로 그 이외에 대안도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고 대안이 없어요. 그 뒤에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에서 김종인 위원장 효과 다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속 갈 거라고 봅니까? 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갈 보는 수밖에 게 없다.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빼고는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조호영? 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조호영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어렵다. 저도 이제 취재원이시기 때문에 네, 어렵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제가 있다면은 바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 않기 때문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네. 쭉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민주당을 뭐 역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안 좋아요, 지지율이. 이 여당은 악재가 계속 있는데 야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보시기에는요. 사실은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리 없이 잘 끌고 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무리 없이 잘 끌고 오는 것과 흔히 말하는 반등의 굉장히 좀 다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아,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예. 이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당내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내에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치고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치고 나올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외에서 찾아야 되고 당 밖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당 밖에 유력 후보군 몇몇이 거론이 되긴 하나 네.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본인 개인의 문제라든지 곧바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 사실 결국은 아무리 정당과 정책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과 정책을 이끌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대권 후보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직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권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3위권에 유효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뭐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진보와 보수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 자체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1위, 2위가 어쩌면 좀 민주당 쪽 그렇죠.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싸움이 되거든요. 네. 이러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어느 순간 동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상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대요.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모습. 그동안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는 이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상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대선 주자 얘기도 하셨지만 그 총선 직후에 4월 넷째 주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었는데 네. 당시에 민주당이 52.6%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 28.2%였고요. 근데 지난주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32.2%, 많이 그리고 빠졌어요. 국민의힘이 29.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기간 동안 물론 열린민주당이 한 5.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20% 정도 지지율이 빠졌는데 네. 국민의힘 상승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 반면에 같은 기간 무당층이 4.5%에서 13.6%로 거의 한 10% 정도가 네. 늘었고요. 결국은 진보의 어떤
뭐 진보 정당의 도덕성 이런 거에 실망을 했지만 과연 그 대신에 보수는 너희는 그 자리를 대체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무당층으로 많이 갔다라고 보는 거죠. 안 왔다는 거네요. 네, 냉정한 네, 네. 평가를 하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와.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소수 야당이라서 이슈의 중심에 못 섰다. 이건 사실 또 핑계인 것 같고요. 네. 뭐 윤미향 의원 사건부터 해서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뭐 추미애 아들 의원 공무원 피격 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다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달랐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저희는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특검, 국정조사 뭐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 제기 이후에 그 뒤에 대안으로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부족했다고 보고 아하. 그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졌지만 국민의힘으로 안 오고 무당층 그러니까 다 싫다 그냥 정치 무당층으로 싫다? 갔다 그런 게 나온 그렇죠. 거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지지율 조사에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한 30% 가까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건 상대방을 절대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지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지만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콘크리트 지지층 할 때 한 13%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민주당이 한 30% 나왔던 것 같은데 국민의 30%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문제고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탄핵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극우 이미지, 그리고 꼰대 이미지 이런 비호감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지지율 상승하고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정말 냉철하게 네. 당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는데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오늘 옷도 그래서 라이더 복장을 보신 거예요? 양복 입었다고 꼰대라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 꼰대입니까? 다음 주부터 입고 오겠습니다. 당에 계신 꼰대들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좀 젊게 입고 왔다, 편하게 입고 왔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어울리십니다.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지금 인적 쇄신도 하고 하려고 특별 당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면 감사 안 하고 SNS 또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당무감사 핵심이 궁금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인적 쇄신이나 특히 이른바 극우, 태극기 세력, 결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SNS 관련 질문이 늘었다는 거는 뭐 이번 당무감사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시대적인 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가 처음 당무감사 할 때만 해도 사실은 SNS 관련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그런 시대상인 것 같고 당무감사가 결국은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로 이어지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사실은 당내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카드가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입니다. 아. 사실은 그 전에 비대위에서 임명진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탈당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로 이어졌고요.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사실은 그때 당무감사를 통해서 대거 이제 뭐 국민 오디션도 도입하고 하면서 맞아요. 당협위원장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향에서 비대위가 사실은 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 뭐 아니면은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경제3법, 노동법 이런 쪽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이 바뀌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당협위원장 교체이기 때문에 이제 당무감사를 한다고 보고 다만 이번에 그전과 다른 거는 이제 원외만 한다는 거. 원외만. 네,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원외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교체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원외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원외만 칼을 들이댔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 논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당내 사기 문제에서도 사실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애써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거든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총선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다만 뭐 국민적 무리를 빚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하겠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당무감사 평가서가 그전과는 다르게 객관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객관식으로요? 네, 그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당무감사를 계속 갔었는데 그때는 좀 주관식 서술형이었는데 이번엔 객관식으로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계량화를 좀 하겠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순위를 매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량화를 해서 좀 면밀하게 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기준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당무감사를 앞두고도 이 당내 내홍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일례로 그 추석 앞두고 굉장히 부적절한 현수막 걸었다가 문제가 됐던 이 김소연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자진 사퇴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렇게 전화를 계속해서 뭐 다시 번복하게끔 만들었다고 성대모사 하는데 하신 겁니까? 나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어쨌든 그렇게 뭐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번복을 시키고 이런 것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그 뭔가 앞두고 자신의 사람을 당내에 계속 이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상상력이 너무 과대망상인 건가요? 요거는- 지나친 상상력일까요? 오창석 평론가한테 한번 네. 물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인사는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사람을 내칠 때 버리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김소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이 이제 추석 때 그렇죠. 걸렸었죠. 이제 달림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고 영창이 이제 감옥을 상징하는 것이냐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가 만든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기존 지지층 말고 흔히 말하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와 친한 사람인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당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는 정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소연 당협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친다라면 자기 사람 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새 신책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호남 끌어안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예로 이 김선동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이 정양석 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네. 이렇다 보니 호남 끌어안기가 본격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이 호남 출신의 사무총장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전에도 있었습니까? 찾아보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호남 끌어안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정양석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된 것이 단순히 호남 출신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울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다만 말씀하신 어떤 호남 끌어안기 행보는 그동안도 해왔었고 사실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네. 호남에 대해서 상처 주는 발언이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우리가 당선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체가 부적절했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시작됐던 거고 실제로 수해 복구 지원도 저희가 또 호남으로 갔었고 5.18 유지를 참배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까지 그렇죠.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의원마다 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호남 지역구로 출신이잖아요, 정운천 네, 의원도.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이걸 갖다 어떤 호남 끌어안기 전략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그건 사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재보궐 선거 아니면 어떤 특정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쇼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명확히 알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이러한 당장 눈앞이 아닌 좀 미래를 보고 가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초에 호남도 방문을 했고요. 또 5.18 단체를 만났습니다. 5.18 법안, 민주당과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던 공정경제 3법도 내부 반발이 있었잖아요. 5.18 법안, 과연 내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하고 틀리게 크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조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상임위에서 다듬어지거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취지는 좋았으나 사실은 그 법이 너무 급하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또 부작용을 또 미처 간과한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보다 대부분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은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법들이 5.18 역사의 어떤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데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정운천 의원이 본인이 좀 혹여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저는 이거 단순히 이 법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호남을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법들 지금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 법들이 실제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호남 분들을 어떤 그 5.18로 인해서 아픔받는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의 색깔이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5.18 법안
공정경제 3법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5.18 법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렇죠.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5.18은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2019년 이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5.18을 매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찬성이 64%입니다. 아, 그만큼 국민에 대한 감정이 5.18에 대해서는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 64%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가 40몇 %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과반이 이 제명에 찬성한다는 것은 5.18은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당시 서청원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5.18은 재론의 여지 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8선이죠. 가장 높은 다선 의원이었죠. 당시에. 네.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고 논란이 없어야 되고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이 논란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저는 중도 외연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사례에서 그 나라를 민주화, 민주주의를 규정할 때 민주화를 향한 투쟁과 혁명의 과정이 있었는가? 지금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요, 일본과 중국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적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위기의 배경에 좀 전에 오창석 평론가는 대권 주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꿈풀이가 보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안 찾을 대권, 일도 없고 못 찾을 예, 것도 예,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정치 상황이라는 게 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타난다고 해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구세주처럼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오랜 기간 숙려를 한다고 해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는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다만 대선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도 대선 후보 거론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어디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해봐요. 누구?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원희룡 제주시장이나 그러니까 지지율로의 의미를 유의미를 따지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었을 때 그 정당의 지지도와 그러네요.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동안 그 후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잘 더 좋은 상품으로 내놓는 것도 사실 정당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순히 지지율만의 문제로만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저는 좀 재보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재보궐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당내 역학구도라든가 여야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여든 야든 자연스럽게 지금 불리는 분들 중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한번 뛰어들어보겠다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옛말에 이제 뭐 정치가 그 잘 되는 집안은 사방에서 인재가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인재가 들어와도 대선 후보로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자체의 상황만 지금의 어떤 판세라든가 또 지지율 차이 어떤 의회에서의 어떤 역학 구도 이런 걸 갖다 좀 보면 단순히 지금 뭐 대선 후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나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찾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각입니다. 제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일각에서 그런 본인이 이야기를- 왕꿈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꿈틀거리신다고 이렇게. 이상돈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인터뷰에서 네. 했어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에서 후보를 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29%, 30%는 기본으로 전제를 그렇죠.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걸러야 할 후보는 걸러야 된다. 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등장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사실 한번 안 된다라고 네. 정평이 됐는데 판가름이 났는데 또 후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 5년 동안 뭐 했지?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 정도는 걸러야 된다고 보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사태 이후에 당내 당대표 선거 20대 종로, 21대 광진 다 낙선했어요. 정책적 담론, 오세훈이 꿈꾸자 하는 정책 아직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똑같네요. 네. 지금 그런 아니, 그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후보 정도는
빼야 된다. 빼고 나머지 뭐 원희룡 아.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 원희룡 후보 이제 본인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큰 바운더리에 놓고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요. 네. 뭐 지금 말씀 보면 뭐 나왔던 사람은 안 되고 나이 많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욕심이 전혀 없을까요, 김 기자님? 저는 충분히 욕심이 있을 것이고 어허. 이분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7년 그 대선 때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때 좀 유리하다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출마를 했었거든요. 비록 드랍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경제민주화 내 평생의 꿈인데 이건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연세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 80세시거든요. 가장 이분이. 많으시죠, 예. 거의. 예. 근데 2년 후면은 또 82세 정도 될 텐데 예. 그러면 괜찮겠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지 말아야죠.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연세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어때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아니요, 뭐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네, 네, 가능성 혹시 없다고 여쭤봤어요, 생각하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없다.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자, 결국 국민의힘 또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성공하려면 결국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곧 있을 재보궐선거, 특히 많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니스 의원,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김선동, 오신환, 뭐 지상호까지 많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선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뭔가 굵직한 후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서는 건지 어때요? 저는 뭐 오히려 절박함,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절박함, 절박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사실 뭐 서울시장 후보도 뭐 이건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도 여당도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지만 지금 명확하게 뭐 앞서서 이 사람이 뭐 대세론 이런 게 사실은 뭐 여당 같은 경우 아직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결정을 못했지만 대세론이 형성되지 내겠죠. 그거 않았잖아요. 자꾸 안 내게 만들. 아니요, 저는 결정이 안 됐다라고 네, 네, 팩트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네. 어떤 대세적인 후보가 없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정책적 차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경쟁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 네. 선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시장과 대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들끼리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붙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전보다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워낙 지금 뭐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슈,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부동산 시민 이슈에 좀 많이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서울시장 자리여서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 또 보궐로 들어와 3선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이 많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당 안팎에서는 누가 가장 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성 후보가 나오는 것이 여든 야든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윤희숙, 조은희 네. 부총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성추행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음 차기 서울시장은 여성이 하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또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성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 이분은 초선인데 왜 거론이 되나 봤더니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아. 심지어 그 자동 검색어에 서울시장이라고 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많이 검색해보는가 많이 봐요. 검색해본다는 예. 얘기죠. 본인이 많이 예. 해도 되나요, 그게? 네, 뭐 저도 제가 검색하면 많이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본인이 하고 하기에 너무 올라가는 많이 검색해야 돼요. 네, 그렇기도 하고 여당에서는 또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가 보기에 야당에 누가 나오면 여성 후보 중에 네. 유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다음 서울시장의 선거를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여성 후보가 나오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성이
당선된다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반드시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여성도 할 수가 범죄는 있습니다. 범죄로 받아볼 뿐이고 성별의 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반에 민주당 후보 그 어떤 후보가 들어가더라도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 당신들의 잘못으로 당신 정당의 잘못으로 지금 이제 이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지금 출마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받을 텐데 이 비판이 전체 선거를 뒤흔들진 않을 겁니다. 아하. 여기에 대한 분명히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성 후보가 나오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은 좀 분명히 배제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차인입니다. 그 발언을 잘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자리가 그 한 번의 발언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자리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아하. 행정력을 인정받지 행정력이 않았습니까? 있으니까. 지난 2018년에 그 구청장 선거를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을 때도 유일하게 또 당선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권은요? 여권 같은 경우는 박영선, 추미애 장관 두 후보가 있고요.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 참전했다가 3위로 낙선한 우상호 의원 우상호 공개적으로 이제 의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박용진, 박주민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프를 꾸리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낙선 이후에 다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정책적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부가 이어지면은 이 공부 끝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일단 후보군이 역시나 여권에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후보가 적합할지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한교안 부대변인한테 뭐 여권에서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여권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오면 저 후보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타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입장은 안 되고요. 저희 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뭐 거론되고 네.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 순간 그럼 반대로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좀. 저희가 좋은 것보다는 국민들이 좋아야겠죠. 국민들이 누가 나오는지에서 아. 국민들이 만약에 후보를 여당이 낸다면 예. 좋은 후보 2명을 놓고 선택하는 게 좋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후보가 나오면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그걸 갖다 유불리를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다. 네. 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나오면 아무래도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에 대한 정권 실정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요즘 좀 조용하면서 오히려 더 뭐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서울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시면서 또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지난번 전당대 나오면서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올려졌고 오히려 저는 좀 다크호스로 보는 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박용진 의원요. 네, 네.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실은 어떤 30대, 40대 자식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 약간 그 호감도가 높고 약간은 좀 소신 발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는 다크호스를 굳이 꼽자면 뭐 박용진 의원 정도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오는 게 좋다. 좋다는 게 아니라 다크호스를 꼽자면 박용진 의원이 전략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네. 제일 해볼만 하다 제가 싶어서 머리를 씁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 이쪽도 좋은 이가 나가 쓰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네. 아주 제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변호사님 머리를 쓰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 말이 양쪽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당헌 당규를 지금 어기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출마를 막 할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많이 맞을 겁니다. 네. 비판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여나 제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 그 어떤 선 관련 범죄나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거나 뭐 조장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위긴 하나 어쨌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당의 비판은 피해가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까지 저는 투표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도에 있는 후보들은 당신의 정당 때문에 다시 이렇게 행정 인력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선출을 하는데 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출마를 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혹만으로도 그게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의혹을 지금 박원 시장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으로 해명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그것을 이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범죄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사실은 흔히 말해서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재보궐선거까지는 뭐 당연히 갈 겁니다. 재보궐선거가 어떠한 결과가 나와요? 뭐 쉽게 말하면 부산시장,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성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둘 다 이겨야 둘다 이겨야 네, 된다? 하나라도 지면 아. 저는 김종인 뭐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론이 좀 굵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이 보궐선거 둘 다 예상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현직 그 지자체장들의 어떤 일탈 행위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 또 나왔던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졌다. 그러면 오히려 비대위의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저는 일단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부산이라는 곳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부산이시잖아요. 예, 우리 예. 오창석 평론가. 그거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예.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떨어졌죠.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쉬운 지역이었으면 저는 아마 당선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희 부모님과 가족만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부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았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선을 하면서 많이 행정력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 가져오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1대1.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저는 1대1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하. 서울시장이 만약에 박빙승부 패가 된다라고 했을 아.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로는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봐야 된다. 그렇죠. 과연 몇 표, 득표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성패가 갈려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끊겠습니다. 내가 너무 박하게 가는 제가 오히려 더 박하게. 듣고 싶어요? 아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아. 질 거예요. 아니 오늘 칠 게 똑같아요. 진짜 생각이. 자, 어차피 두 분은 약간 그 양당에 소속된 분들이니까 뭐 제가요? 아닌가요? 당원 아닌가요? 예. 아, 당원입니다. 네, 당원이시잖아요. 당원이고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이러니까 아마 좀 본인 당에 유리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공정한 우리 김진아 기자님은 몇 대 몇? 아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틀리면은 캡처 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오창석 생각 평론가 좀 많이 틀렸어. 벌써 많이 틀렸어요 벌써. 예. 구도를 지금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장은 가져와야지 그래도 면이 서거든요. 집권 여당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좀 탄탄한 편인데다가 그런데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후보군이 전혀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장은 그래도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안 이기면은 정말 민주당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다라고 이 분석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부산시장은 뭐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김영춘 의원도 뭐 거론이 되던데요. 김영춘 사무총장이 여전히 거론이 되고 네. 있는데 사실은 마땅한 선수를 찾기 힘든 것이 또 현실입니다. 워낙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인지도 있는 사람 중에서 부산시장 감이 있느냐 아하. 이렇게 추려내다 보니까 현직 의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지금 3석의 현직 의원이 있는데 다 근소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떤 지역구에 가도 저는 당선이 될 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그러면 딴 지역 가면 다 저는 된다는- 어떤 지역구 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네. 그 3석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이 김영춘 사무총장 밖에 남지 않아서 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을 차지한 채로 대선을 치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 양당 다 서울시장만큼은 대권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올인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부분은.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